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묘영이의 출발 새아침. 2020년 3월 11일 오전 8시입니다. 노영이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방 뉴스부터 시작해요.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방 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방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동방항공이 정규직 전환을 앞둔 한국인 기관지 승무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의 이 3대 민간 항공사입니다. 동방항공이 정규직 전환 사흘 앞두고 한국인 기관지 승무원들한테 계약 해지를 통보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대상은 지난 2018년 3월에 입사했습니다. 한국인 승무원 73명인데요. 11일자, 오늘 날짜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현재 중국 동방항공에는 한국인 승무원, 기관지 승무원을 포함해서 총 2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통상 그동안은 2년간 계약직 신분으로 근무한 뒤에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해줬다라는 겁니다. 이 회사 측은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중 노선이 타격을 입어서 한국인 기관지 승무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설명도 2% 부족한 것이 같은 해 입사한 이탈리아, 일본 국적 승무원은 정규직 전환이 됐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보다 더 심각한 국가는 되고 또 한국인만 안 되고 이게 논란의 핵심인데요. 앞서 이 동반항공은 지난해 12월에도 이 코로나19 진원지였죠. 우한, 이 중국 국내 노선에 한국인 국적 승무원을 집중 투입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해고 통보를 받은 한국인 국적 승무원들은 개별 퇴직 합의를 거부하고 있고요. 해고, 무효 확인 소송 등 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동방항공의 태도가 사실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그 계약서를 체결할 때 분쟁이 발생하면 어느 나라 법을 따르기로 되어 있는지 이게 사실은 또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부터 마스크 판매 정보를 알려주는 앱이 운영된다. 그렇게 되면 약국에서 마스크 사기에 그동안 불편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해소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마스크 알림이 이 앱을 통해서 약국 마스크 재고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가 어제 오후 7시부터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곳 판매량 정보를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이를 기반으로 한 마스크 판매 이 정보 알림 애플리케이션이 운영이 되는데요. 사실 그동안은 이 정부 차원에서 민간이 필요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또 민간이 이 데이터를 받아서 판매처에 마스크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앱을 좀 개발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여기다 플러스 약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국에는 약 2만 3천여 개의 약국에서 약사님들이 공적 마스크가 입고될 때 수량, 그 수량을 입력하고요. 또 입력한 다음에는 마스크가 이제 소진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수량이 있기 때문에 재고는 100매, 50매, 30매, 매진 등의 순으로 이제 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마스크 재고 현황을 이제 1매 단위보다도 이제 10매 단위로 이제 표시한다라는 의미인데 다만 이제 약국에서 약사님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시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닷새 정도는 이 앱이 좀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화 작업을 좀 거친 이후에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한편 오늘부터 우체국도 이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1인당 1매였는데 1인당 2매까지 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나라 이 IT 기술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체들, 예식업체들, 이런 서비스 업종의 종사자들과 이 위약금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예약 취소 관련 분쟁이 8배 가까이 급증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공정위가 이제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난 1월 20일부터 지난 8일까지 5대 업종입니다. 국외여행,
항공여객, 음식 서비스, 숙박시설, 예식 서비스와 같은 5개 업종을 조사했습니다.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상담 건수가 15,000건에 육박하는데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7.8배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종류별로 보니까 해외 여행 관련 상담이 6,8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여객, 음식 서비스의 순이었는데 여행협회는 기존대로 사실은 해당 국가 입국 금지나 아니면 격리 조치로 인한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주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예정된 결혼식의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석 달 동안 연기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 하객 수도 줄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공정위가 이제 위약금 면제를 이제 업체들한테 권고할 수 있는 수준이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 업체에 따라서 위약금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만에 하나 이제 구제 신청이 안 된다면 이거는 이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공정위는 이 코로나19로 예약이 취소될 경우 취소 시점에 따라서 위약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 취소 시점과 위약금 부과 이유를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계약서나 뭐 약관이나 항상 조항이 들어가는 게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뭐 이런 게 들어있긴 한데 이거를 이 코로나19 사태를 천재지변으로 볼 것인가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이번 사태는 어느 일방에게만 또 희생하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조금씩 양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수경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니까 한번 좀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소식으로 지금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부터입니다. 시장 안정 조치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 3개월 동안 강화합니다. 핵심은 오늘부터 3개월 동안 하루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이 코스피 종목 가운데 공매도 거래 대금이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되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요.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열흘 동안 2주간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현재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하루 공매도가 이제 거래 중지되어 왔으니까 그것보다 한 9일 정도 더 늘어난 건데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보면 이 폭락장에 이 제동을 걸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단기 소방수 역할은 기대가 됩니다. 특히 오늘 요건이 처음 적용되는데 11개 종목이 새 기준에 따라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국 이제 펀더멘털, 실적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고 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이게 왜 한시적이냐.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 종목이 아니라 전 종목에 대해서 8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가 된 바가 있고 유럽의 재정위기였던 2011년에도 석 달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공매도가 전 종목이 아니라 이 특수 주가 급등한 종목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느슨한 게 아니냐라는 투자자들의 불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항상 공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조원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백기정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이.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시간, 사건 와이파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과 감성의 일을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2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그 백기종 팀장님 소개할 때 좀 항상 찜찜해요. 왜요? 강력 팀장이셨잖아요. 근데 외모는 진짜 그냥 이웃집 아주 마음씨 좋은 그런
팀장 아닌 팀원 같이 생기셨어요. 그래서요. 사실은 YTN 출발 새 아침에서 이제 노영희 우리 그 진행자께서 하시기 전에 네. 제가 우리 이효선 교수님 아시죠? 네. 여기서 별명이 네. 닉네임이 뭐였는지 아시죠? 뭐예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래서 부카 백희종입니다. 앞으로 저도 부카라고 불러드릴까요?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토크를 해야 되는데 네.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약간의 애드립을 하는 건 그렇죠. 너무 위축돼 있는 걸 좀 풀어보고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청취자분들께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깊카라고 불러드릴까요? 깊은 카리스마. 속도 깊으십니다. 자, 코로나19 정말 지금 백기정 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웃을 일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온 국민이 좀 조금이라도 기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자가격리도 허술하게 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막 혼란을 주기도 하고 너는 열심히 뛰어봐라 나 잡아봐라 막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코로나19 관련해서 좀 문제되는 점들을 한번 포인트별로 좀 짚어보는 네.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백 팀장님, 네. 최근 큰 이슈가 됐던 대형병원 거짓 진술자. 그렇죠. 대구에 살지 않는다 뭐 이 얘기.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게 지금 병원 관계자나 의료진들한테는 굉장히 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병원에 입원을 한 자나 가족분들한테도 큰 사건이었는데 지난 3일 서울 중구에 있는 백병원입니다. 명동성당 인근에 있는 큰 병원이거든요. 네. 이 병원에 78세 된 여성 환자가 이 구토나 복부 팽만감을 호소를 하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진료를 마치고 소화기 내과에서 이건 연세도 있으시고 또 상당히 중증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어떻게 입원을 했냐면 요즘 입원하기 전에 어떤 걸 묻죠? 청진을 하죠. 그렇죠. 질문을 합니다. 네. 혹시 해외나 중국이나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대구 경북 쪽에 이 코로나19 환자가 이렇게 급증하는 상황이라서 이걸 꼭 물어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전혀 나는 대구에 거주하지도 않고 서울 마포 딸 집에서 거주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청진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련한 답변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4인실 병실에 입원을 시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대구 쪽 이야기를 하고 같이 입원해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진을 하면서 그리고 소견이 보니까 폐렴 증세가 있단 말이죠. 네. 이제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 코로나19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CT도 찍고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 진단 검사 결과가 확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병동을 폐쇄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그 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 의료인 또 관계자 행정 보는 직원들 이런 가족분들 모두 이동 금지 조치를 시켰는데 수백 명을 이런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정말 큰 경각심을 주는 그런 거짓말 사건으로 비화가 됐었죠. 그러니까 5번이나 물어봤는데 5번 다 거짓말했다는 건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확진자는 본인이 처음에는 제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병원에는. 네. 그랬더니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병원 예약이 안 되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확진자들의 치료 거부 아니면 역학조사 거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환자의 얘기에 따르자면 병원에서 사실상 의료 진료 거부를 한 거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다. 이런 얘기가 된 건데 이게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지금 이 코로나가 사실상 이 정도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른바 매뉴얼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은 기관대로 움직이고 또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그 매뉴얼에 맞춰서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환자 말에 의하자면 병원에서 진료 거부가 발생을 한 거고 또 그러면 이 진료 거부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의료법을 좀 찾아보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하지 못한다. 네, 맞아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응급 상황은 또 안 되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정당한 사유였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그 사유를 찾기 전에
만약에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왜 선별 진료소에 대한 제한을 해주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진료 거부와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만 이 대구에서 온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분도 거짓말을 해서 병원 진료가 너무 급했기 때문에 갔다라고 하지만 선별 진료소에 관련된 얘기가 연일 뉴스에서 나오고 있고 본인도 유사한 증상과 또 대구에서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선별 진료소 얘기를 들었을 텐데 왜 이걸 확인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이건 뭐냐? 양자에서 시스템이 물려가면서 같이 그냥 무너져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네. 저는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이분 입장에서 보자면 억울한 부분도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백 팀장님? 사실 이 사안은요 지금 좀 불명확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이분이 뭐냐면 2월 19일 날 토요일입니다. 이때 이제 서울 마포에 있는 딸집에 이제 방문을 했어요. 네. 그리고 다음 그 동선을 보면은 3월 2일 날 마포 도화동에 있는 내과에 내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처방도 받고 진찰을 받아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3월 3일 날 백병원에 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 확인이 안 됐는데 과연 진료 거부를 하고 이 엄중한 시기에 병원이라든가 소규모 병원이라도 선별 진료소를 안내하거나 아니면 그런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에 또 연락을 하거나 한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제가 놀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나중에 이제 관련 그 의료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네. 대구를 거주하시는 이분이 그 다니던 교회 부목사가 코로나19 확진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 이 본인이? 네네,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 사실까지 모두 속이고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확진이 돼가지고 백병원에 수백 명이 정말 그 대혼란이 일어나 버리고 병원 일부 병동이나 병원 진료실이 폐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분이 나중에 과연 어떤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 거부를 했는지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됐거든요. 네. 다만 지금 전국에 있는 뭐 특히 대구 경북뿐만이 아니라 모든 진료 시설이나 병의원이 이 의사분들 간호사분들이 초긴장 상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시기에 과연 진료 거부를 했을까 하는 부분은 약간 퀘스천 마크 의문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분은 본인이 대구에서 왔다 그러니까 진료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정확한 그렇죠. 거는 밝혀져야 된다. 그럼요.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저도 이제 그 관련된 분들이 대구 경북 쪽에 많이 사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심리적인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심리적인 위축감이 있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는 분이 대구에 어머니가 사세요. 가족들이. 그런데 그쪽 분들이 오지도 말라고 그러고 또 일이 있어도 대구를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리적인 두려움. 근데 정작 대구 시내나 이런 경북 쪽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심리적인 위축이 되겠어요. 네. 이런 부분을 사실은 저도 헤아리고 싶고 많은 국민들 정말 대구를 힘내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대구 경북 사람들 위축되지 말고 건강수칙 지키고 힘내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진짜 만약에 제가 대구에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렇죠. 섭섭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뭐 작게나마 대구 심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구 쪽 상황은 사실 우리가 대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뭐 전쟁터를 방불할 정도로 심적 위축감도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혼란이 대단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라는 것이 질서가 정말 유지가 잘 되고 있고요. 대구 시민들이. 그럼요. 이분들이 네. 가지고 있는 질서 유지력과 회복력이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분이 대구에서 올라왔을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분이 생각했을 때는 대구 지역이 거의 포화 상태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이미 병상이 부족하다 이런 많은 부정적 정보들을 듣고 내가 여기서는 여러 면으로 도움받기가 어렵겠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 서울로 올라왔을 때도 어쨌든 이분 말에 의하자면 내가 어떤 병원에 진료 예약을 했는데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안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분 입장에서는 생존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실제 이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집단 심리적 트라우마라는 게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양상이 건강하게 잘 이렇게 보호받고 돌봄을 받지 못하면 이런 양상은 또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국민 전체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위기가 닥쳐오면 또 열심히 또 잘 극복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지금 대구나 경북 쪽의 분들의 그 대응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건 그런데
아까 우리 백기정 팀장님, 북하 팀장님께서 뭐 청진을 했을 때 그 여자분께서 이제 거짓말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9958 쓰시는 분께서 환자의 병력을 묻고 듣는 것은 청진이 아니고 문진입니다. 청진기는 심장 때는 호흡 소리를 듣는 게 청진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네요. 청진이란 뜻이 어떤 거냐면요.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 청문회 할 때 청자 쓰는 거 있잖아요. 들을 청자? 진료를 네. 하면서 묻고 듣는 걸 그런 의사분들이 하는 걸 청진이라고도 합니다. 아, 청진이라고도 한답니다. 예, 예. 일단 근데 문진이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니까 정말 자상하십니다. 네. 자, 그건 그렇고요. 이제 질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병원 감염이 사실은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모두 다 개인적으로 두렵고 그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솔직히 말하는 것만이 가장 좋다, 최선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또 사람이다 보니까 좀 순간적으로라도 나 아닌데요 이렇게 말을 좀 하고 싶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해요? 저 이해는 되죠. 그런데 네. 여파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병원 감염이 왜 위험하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가 진료를 받아야 될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역 자체가 아주 다 봉쇄가 돼버리잖아요. 네. 지금도 뭐 입퇴원 금지되죠. 전 직원 이동 금지죠. 병원 입구에 방문객도 다 차단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병원 감염의 위험성에 대해서 보통 전문가들이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첫째는 기저질환자들이 워낙에 많고 두 번째로는 고령자들이 집중돼 있고 그렇죠. 거기다가 의료진 감염이 우려가 되는데 의료진들이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뭐 청도 대남병원도 그렇고 분당 재생병원도 그렇고 뭐 대구 남구에 있는 문성병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사망률도 높아지고 동시에 의료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료 자체가 아예 스탑이 돼버리니까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아까 저희 함께 말씀드렸던 매뉴얼에 우리가 집중하고 또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의료진들 당연히 명확한 절차 진행하고 당연히 안내할 텐데 이렇게 우리가 진료를 못할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를 안내를 하잖아요. 그래요. 선별진료소 안내를 한 다음에 가십시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거기까지 가서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연결까지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이 고리까지가 체결이 되고 그래 확인 과정까지 가야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지 않네요. 근데 이분이 아무래도 서울에 사시는 분이 아니니까 선별진료소 안내를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받아도 좀 찾아가기도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이분은 그 상황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근데 집단 감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서 일부에서 윤건영 그 네네. 후보, 윤건영 전 실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마련한 선거 사무실이 구로구 빌딩에 있는데 구로구 소재 빌딩에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제 집단 그 콜센터 네. 그 집단 감염 사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백 팀장님. 네. 기카 사랑합니다. 이런 문자도 지금 보내주시는 우리 9158님 계시는데 자, 이 집단 감염 사례 뭐가 있었는지 또 이거는 왜 일어난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이제 큰 그 밀집 공간에 큰 그 3차 피크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금 의료진들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3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예.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A 모 보험사의 그 위탁을 받은 콜센터인데 여기에 지금 전체 직원은 750여 명. 그러니까 많네요. 이 해당 층에 있는 숫자는 207명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현장에 다녀온 기자의 그 전달해주는 말에 의하면 파티션이 10명 안에 있는데 1m 책상에 1m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서 마주보고 이제 콜센터 일을 하는데 하루에 70명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그러면 4분만 쳐도 70명께 3,020, 210분이면 계속 말을 한 3시간에서 4시간 하고 있다는 이런 열악한 구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마스크를 사실은 이게 코로나19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마스크를 지급을 했대요. 그런데 하루에 3시간, 4시간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마스크를 사용하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벗어두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게 원인이 돼서 그중에 확진자가 있었는데 이게 감염이 돼가지고 무려 30%. 지금 어제 밤 8시 통계를 보면요. 무려 76명이 감염이 됐어요. 207명 중에. 오늘은 또 80명 넘는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선별진료소에서 이제 750명 정도에 되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그 19층까지 모든 분들이 일거에 방송을 두고 한꺼번에 100명씩 모여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중요한 말씀 제가 여기서 드릴 게 있어요. 이 확진자로 판명된 여성의 이 남편분이 금천구의 마을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확진자로 또 판명이 됐는데 자 이걸 모르고 며칠 뭐 일주일씩 근무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마을버스 그 조그만 마을버스 안에서 감염이 될 수가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제가 놀란 건 어떤 거냐면 이 확진자가 남성인데 인천 미추홀구에서 식당을 갔습니다. 네. 근데 그 옆에 있는 54세 된 남성이 확진 판정이 났는데 행동 패턴 그러니까 이동 동선을 확인해 본 바 이 코리아 빌딩에 있는 콜센터 직원으로 인해서 감염이 된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식당이 요즘 안 그래도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뭐 무려 70% 80% 손님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그 식당 구조가 어떤지 모르지만 보통 1m 이내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태였으면 여기서 감염될 소지가 높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건현 전 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여기서 지금 선거 대책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선거 운동도 중지하고 자기도 지금 자가격리해서 검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서울, 인천에 모두 지금 근무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 대부분이 여기 콜센터 직원분들이 지하철과 버스로 출퇴근을 하시는데 자 구로역 같은 데는 하루에 2만 그다음에 신도림은 12만 명 그리고 이제 이분들 동선을 파악을 해보니까 마트 그다음에 편의점, 식당, 전통시장 이런 많은 군중들이 있는 곳을 다녔고 또 예를 들어서 버스나 전철이 뭐예요? 모두 다 전부 러시아워 때이기 때문에 다닥다닥 붙어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한 의료진이 전문 의료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코리아 빌딩으로 인해서 경기도, 서울, 인천뿐만이 아니라 이게 제3차 피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 확산세가 좀 둔화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콜센터 집단 감염 때문에 오히려 또 불씨가 살아나는 거 그렇죠. 아니냐 이런 네.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정말 접촉 없이 옆에서 식사만 했는데도 네, 그러니까 감염이 되더라. 식당인데 이분하고 이제 조사를 질병관리본부 쪽 관련자가 조사를 해봤는데 친분이 있거나 마주 앉아 식사를 한 게 아니라 옆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모르는 사람으로서. 근데 전혀 네. 친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감염이 됐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이래서 큰 우려를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위험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현실적으로. 확진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고 식사를 하시면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을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두려운 그런 심리가 지금 전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그래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안한 게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사회적 하는 격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캠페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또 생각보다 괜찮다 이런 얘기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잠시 멈춤 캠페인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그리고 네. 제가 참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함께 호흡하고 있는지 잠깐 멈춤 캠페인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이들 지키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일상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직장 내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네.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일상 내 거리두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는 마스크나 아니면 이런 손 씻기 같은 일상적인 우리 안전수칙 지키는 것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준칙이고요. 네. 그다음에 외부 모임 자제하는 거 또 택배나 뭐 배달 음식 같은 경우에는 집 앞에 놓는 거 또 다중이용 시설 같은 경우 자제하는 거 또 해외여행 자제하는 거 뭐 이런 요소들이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가능하면 뭐 버스나 이런 전철에 있을 때도 가능하면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준칙이고요. 직장 내에서는 요새 많이 하시잖아요.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뭐 유연제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시차를 두고 출퇴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점심시간에 우리가 점심을 먹을 때에도 한꺼번에 구내식당에 가는 게 아니라 부서별로 시간차를 두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거 또 뭐 요새 자발적 휴가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또 아이들 학교 못 가니까 가족 돌봄 휴가 같은 경우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직장 내의 거리두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 특별히 서울시에서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서울 시민이 지금 1,000만이 넘잖아요. 이게 지금 대구 경북에서의 그 어려움을 보면서 어떻게 방역을 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특별히 서울시에서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한 때고요. 이게 막바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외부 이탈리아라든지 이란 쪽에서 들어오는 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있는 게 그만큼 재감염의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감염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잖아요. 네. 지금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충분히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이게 그만큼 또 효과를 또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도 잠시 멈춤으로 사회적 거리를 한번 더 보고 좀 생각하는 시간도 좀 가져보고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신천지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지난 8일 대구시에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라고 네. 그랬더니 난동을 부린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알고 이게 이제 보니까 신천지 67세 교인이었다. 여성인데요. 예. 이분이 신천지 대구계 분회 소속 신도예요. 아. 신천지 교인이시거든요. 근데 지난 8일 날 그러니까 능동 격리 이 소위 말하면 경증 환자에 대한 그 격리 시설에 입소를 시키는 상황인데 이제 간호사하고 이렇게 돼서 8일 날 오후죠. 8시 20분경에 경북대 생활치료센터로 이제 이송해서 입소를 시키려고 하는데 네. 갑자기 이분이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방호복을 막 잡아 찢을 것처럼 하고 폭언 욕설을 하고 막 난동을 부려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이게 신고를 했는데 미처 방호복을 입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이 접근을 못한 거예요. 아. 그래서 무려 1시간 동안 방치된 상태인데 결국은 방호복을 착용하고 이제 이분을 다시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입소를 시켰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 아들과 신천지 쪽에서 우리 어머니 또 이 교인이 10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네. 그래서 조현병 때문에 그런 돌발적인 행동이 있었지 자의적으로 일어난 임의적으로 일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호소를 했는데요. 지금 대구시 쪽에서 한 가지 발표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네. 신천지 교인 입소 대기자 대부분 신천지 교인들이에요. 이분 1013명 중에 무려 500명이 넘는 분들이 입소 거부 의사를 밝혔다라고 해요. 신천지 교인들이요? 네, 대부분. 그러면 왜요? 1013명 대기자들 중에 500여 명 넘는 분이 입소 거부 의사를 밝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은 나는 뭐 증세도 없고 뭐 전혀 문제 없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 항변을 하시는가 봐요. 그런데 대구시 쪽에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대구시에서 이 언론에다가 지금 발표를 하셨는데 신천지 교인분들 저는 뭐 종교하고 상관없이 지금 얼마나 엄중한 시기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 사례로 보셨지만은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나 우리 국가나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고 그 검체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발표에 의하면 무려 1013명 중에 500여 명이 이게 입소 거부를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 부분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네요, 진짜. 이효성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백기종 팀장님도 뭐 이해가 안 간다고 하셨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이해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종교적 갈등이 결국 극단적인 사태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혐오로 인한 핍박을 우리에게 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셔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그 상황이 물론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그 종교를 중심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뭐 혐오로 해결된 역사는 없어요. 아, 혐오로 해결된 역사는 없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민주사회를 살아가면서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전 국민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어떤 마음의 심적 고통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또 재산상으로도 또 향후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뭐 이걸 혐오를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저는 그 해당 종교의 지도부의 그 액션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뭐 잘못된 유토피아적인 뭐 문제를 다룬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조치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그리고 보다 좀 빨라야 하고요. 그리고 보다 좀 강력해야 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지금 이야기잖아요. 이런 입장들에 대해서 책임 유무는 아마 좀 보다 상부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보다 건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런 액션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 이효선 심리당장 전문가였습니다. 네, 0577 쓰시는 애청자분. 자발적 사회 거리두기보다 강제적 이동 제한이 조금 더 낫지 않나요? 어려우신 분들은 당연히 지원받게 하고요. 이렇게 또 제안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죠. 자, 노영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이렇게 무게를 잡으시고 안녕하세요. 그런가요? 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라고 지금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뜨거워지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자, 저는- 오늘의 키워드가 뭔데 이렇게 뜨겁습니까? 노 변호사님만 보면은 뜨거워지는데, 자, 절 보면 뜨거워져요? 예, 오늘의 키워드는 이별 그리고 그리움입니다. 아, 이별 예. 그리고 어디 뭐 이제 코너 그만하시는 겁니까? 왜 갑자기 이런 얘기 왜 나오는지. 왜 이런 키워드를 뽑았냐면은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한국 스포츠 이제 셧다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올스톱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원하진 않았지만 강제적으로 이 팬과 선수들이 잠시 이별하게 된 거죠. 그러네요. 여기서 이제 이 중요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뭐냐 하면 선수 중에서도 그동안 이 셧다운 되기 전에 무관중 경기를 한 선수들도 있었고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농구도 그랬잖아요. 예, 그랬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팬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 팬들 중에서도 야구, 축구 빨리 재개를 해야지 되는데, 리그 개막해야지 되는데, 이제 보고 싶어하는 선수, 이 팬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헤어져 봐서 이제 소중함을 느끼게 된 건데, 예전에 그 연세대 농구부 감독이었던 최희한 감독이 한 옛날 얘기까지 소환이 되고 있어요. 뭐라 그러셨는데, 그분이. 이 연대 감독들이 연대 선수들에게 너희들이 볼펜 한 자루라도 만들어 본 적 있냐. 그 스포츠 선수들에게? 예, 생산성 전혀 없는 이 공놀이 하는데도 이렇게 대접받고 있는 거는 바로 팬들이 있기 때문이다. 팬들한테 잘해라. 이런 얘기까지 이제 다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별, 그리움 그러면은 남녀 사이에 이제 서로 사귀다가 헤어질 때 예. 보통 등장하는 단어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있을 때 잘할 것이지. 있을 때 잘해라. 내가 없으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약간 좀 혼내줄 때 하는 예, 말이었는데. 그런 뜻이기도 하죠. 예, 그렇죠. 속뜻은. 예. 그런데 이 최희암 전 연세대 감독 되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생산성 없는 공놀이. 물론 이건 아닙니다만은. 예. 그래도 대접받는 이유는 팬이 있기 때문이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선수들에게 이제 팬들의 소중한 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일깨워주는 그렇죠. 그런 강조하신 얘기이고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프로스포츠도 팬이 없으면 이 프로스포츠 자체가 존재하기가 힘들죠. 네. 그런 의미로 보면 이제 프로스포츠와 팬의 관계는 물과 물고기의 관계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세월이 변하니까 물도 변하고 물고기도 변하는 것 같아요. 물고기가 점점 뚱뚱해지더라고요. 우리 집에 어항에 있는 너무 밥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변하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프로스포츠 종목인 이 프로야구의 예를 들어서 팬덤에도 이 변화가 생기는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대표적으로 프로야구는 1982년에 출범을 했거든요. 네. 82년에 출범을 했는데 출범 직후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프로야구는. 그렇죠. 근데 저도 왜-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네. 그렇죠. 근데 왜 프로야구는 출범 직후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 그렇죠. 생각을 왜 해보면 그랬을까? 예. 이 당시에 팬덤의 근원은 이제 지역주의였었어요. 지역 감정. 또 이것을 어느 정도는 이제 의도적으로 이 지역 감정에 기반해서 프로야구가 자리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역을 분할했죠. 네. 철저하게 지역 연고제를 채택을 해서 지역 감정을 등에 업고 출발했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80년대를 상징하는 팀들은 대개 이 지역 분할로 나뉘어지죠. 그렇죠. 호남은 해태 타이거즈, 네. 또 이 영남은 부산의 롯데자이언츠와 대구의 삼성. 삼성 라이온즈.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 시대의 팬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 프로야구의 상징과도 같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포츠를 볼 때 한일전에 특히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한 적과 내 편이 구분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예. 이렇게 프로야구 같은 경우도 82년도 출범할 때부터 우리 동네 지역 기반을 둔 우리 구단은 내 편. 그렇죠. 예, 또 예. 상대방은 적의 편, 뭐 남의 편 이렇게 예, 예. 구분이 되니까 이게 재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구를 보지 않고 지역을 먼저 따지고 프로야구를 봤던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그렇죠. 말씀해 주신 대로 무조건적인 충성이에요. 그 맞아요. 야구가 재밌다 재미없다라기보다도 우리 고향 팀이니까 내 고향 팀이니까 지역 감정이 굉장히 조성이 됐던 팀에서 이러다 보니까 일부러 그때 정책이 좀 그랬죠. SBS 그랬죠. 정책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나치게 감정이 이입이 되고 이 선수 특정 팀 내가 응원하는 팀과
내 자신이 동일화가 돼버리는 맞아요. 이런 이제 그 좀 과한 작용까지 일어나게 돼가지고 부작용도 사실은 심했습니다. 원래 부작용이 사실 많겠죠. 이 감정이 이입되다 보니까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는 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팀이 지거나 선수의 플레이가 마음에 안 들면 구단 버스에 불을 질렀던 사건도 있었고요. 네. 이 팬들끼리 물리적인 충동도 일어나는 네. 충돌이 일어나는 사건도 많이 있었고요. 또 감독과 심판도 이 팬들을 의식해서 지나치게 항의하고 심판 판정에 항의하는 이런 일도 많이 있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해태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는 목포의 눈물인가 그게 좀 이렇게 일종의 80년대 아이콘이라도 볼 수 있는데 이 응원하는 팬들의 프로야구 팬의 차원을 넘어서 지역의 어떤 공동체임을 자각시켜주는 어떤 상징처럼 해태 타이거즈는 목포의 눈물이라는 이런 그 응원곡이 사랑을 받았고요. 네. 뭐 롯데자이언츠도 이 시기부터 이미 그 부산 갈매기라는 노래가 우리는 롯데 팬이야를 떠나서 우리는 부산 사람이야. 네, 이런 그렇군요. 자부심을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걸 또 일부러 이용하기도 했죠. 그랬죠. 그래야지 또 팬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요즘은 사실 이제 그렇게 지역 감정 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역 감정 있으면 좀 촌스럽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실. 이제 80년대, 90년대까지는 이런 양상을 띄었는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가 우리 삶과 세상 자체가 몰라보기 변했죠. 그 몰라보게 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터넷의 등장입니다. 인터넷 세상이 돼버리니까 이 지역 감정에 기반한 무조건적인 충성이나 사랑이 어느 정도 변화를 겪게 돼요. 예를 들면 네. 인터넷이 없을 때는 부산의 야구 팬은 서울에 내가 좋아하는 선수를 직접 만나거나 어떤 뭐 얘기를 나눌 상대가 없었거든요. 근데 온라인 세상에서는 이제 부산에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서울 팀에 있으면 네. 온라인 팬클럽이나 커뮤니티에서 충분히 내가 좋아하는 선수의 얘기를 나누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 같으면은 거의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온라인이 활성화되니까 안 가도 커뮤니티 형성이 된다.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의 확산이 되면서 공간을 뛰어넘는 그렇죠. 이런 이제 팬들의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선수 개개인을 좋아하는 선수 개인 팬클럽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단을 기반으로 한 팬클럽이 있었다면 이제는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팬클럽이 등장한다. 네, 그러면서 지역 감정 색깔이 좀 묻어지면서 야구 자체 또는 선수 개개인에 충성하는 팬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좀 더 이 모임이 활발해지니까 이들 팬클럽들이 2000년대 초반서부터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요. 팬덤 문화가 이제 형성되면서 그렇군요. 팬덤이 등장하게 되면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긍정적으로 이 활기찬 응원, 아주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응원도 나타나게 되는데 부정적으로 보면은 구단 운영에도 관여하게 되죠. 어떻게 관여를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응원하는 팀의 성적이 좋지 않다. 네. 그러면 이제 우르르 온라인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구단에 몰려갑니다. 감독 나와, 단장도 나와, 청문회를 개최하자. 네.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구단이 처음에는 이런 영향력을 거부를 했는데 워낙 팬덤이 두터워지면서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그 거대 팬클럽 또는 이 거대한 이 스포츠 커뮤니티의 그 여론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팬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은 감독도 물러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사실 이제 팬덤, 팬클럽 그러면은 우리는 연예인들을 좀 주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아이돌 그룹을 특히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 프로야구를 떠나서 보면은, 제 기억으로는 박찬호, 그리고 김연아의 팬덤이 우리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는데 이때는 기자들도 쉽게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기사를 쓰기가 힘들었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기사를 쓰면 그 다음 날 소속사의 전화기에 불이 나고요. 그리고 게시판에 완전히 도배를 해버렸기 때문에 기자들 비난하는 쉽게 쓰지 못했죠.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이런 팬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때 누구를? 연예인이요?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희 과에 있는 어떤 여자애가 허재 선수를 좋아하더라고요. 허재 감독. 농구 그 당시에는 이제 선수로 뛰었었
나왔을 텐데.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어린 애들을 넘어가게 되면 우지원 선수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그렇게 좋아하냐? 잘생기지도 않은데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 눈에는 되게 멋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그 건강한 어떤 그 마음의 그 감정을 소비하는 그런 형태죠. 그렇죠. 이 일정 부분까지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그 실질적으로 이제 이 3S 정책이 솔직히 그 당시까지 성공했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긴 봤는데 예. 요즘은 사실 그렇게는 이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온라인상에서의 이 팬들의 모임이 잦아지면서 구단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네. 이 선수 개인 또 야구에 눈을 뜨기 시작한 시기가 2000년대부터 2010년 정도까지가 됩니다. 근데 2010년서부터 또 다른 팬덤의 변화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 스포츠 생태계에도 이 팬덤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시기가 돼버렸거든요. 어떻게 영향력을 미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10년대 이후의 팬덤은 아주 철저하고 극한적으로 프로야구나 이 프로스포츠 자체를 소비하는 시대에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그 로열티를 바치고 충성을 하면서 대리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자신의 즐거움을 엄청나게 찾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야구장에 실제로 가버리면은 야구장에서만 볼 수 있는 문화나 언어를 우리끼리 만들어가면서 하지만 실제하지 않는 일종의 그 팬들끼리의 상상의 공동체가 경기장에 팍 펼쳐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야구장에 한 번만 갔다 오면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누가 이제 코리안 시리즈 결승전인가요? 뭐 그 티켓을 줘가지고 예. 제가 가봤거든요. 예. 되게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뭐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 있는 자리가 좌석?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갔더니 엄청나더라고요. 그 응원하는 게 너무 그쵸. 체계적일 뿐더러. 예. 예.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들이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방구처럼 여겨져서 그런 거 아닌가. 일종의 그 야구장에서 소리 한번 쉽게 크게 지르고 함께 이 그 같은 팬들과 맞춰가지고 율동도 하고 응하고 나면은 속이 시원해지면서 일주일간의 스트레스를 확 풀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무슨 매니아들처럼. 좋아하면은 알 수밖에 없죠.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인데 이제 마니아가 등장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인터넷 기술이 더 발달하게 되면서 우리 일반 이 야구 팬들도 원천적인 그 소스, 원천적인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전문가만 알았을 그런 그렇죠. 정보를 우리들이 아는 거예요. 아. 해외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서 그렇죠. 그 영어로 된 원문인데도 교육받은 분들은 다 보면서 야구에 대한 지식, 기술에 대한 그 지식들을 습득하게 되면서 이 마니아 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나타나게 된 현상 중에 하나가 전문가의 권위가 무너졌다. 그렇죠. 전문가라는 예. 사람들이랑 뭐 나랑 똑같다. 예.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 소수의 그 언론 권력을 쥐고 있는 기자나 평론가나 몇몇 분들이 이렇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로 굳혀져 버렸는데. 맞아요. 모든 정보를 독점하니까. 예. 그분들이. 근데 예. 지금은 정보 자체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니아급 팬들이 직접 원천 사이트에 가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오히려 이들이 더 빠르게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면서 나타나게 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무슨 했잖아요. 생태계요? 스포츠 생태계. 그러니까 네. 야구 생태계만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IT 기술의 발달로 1인 미디어가 가능하게 되셨죠. 그렇죠. 그 매니아급의 이런 이 팬들은 내가 정보를 습득하는 거에 굳히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미디어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콘텐츠를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거고 생산자로도 또 예.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편파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거의 완벽하게 이제 프로야구를 또 이 프로스포츠를 감정적으로 소비하게 되면서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본인이 콘텐츠를 생산하게 되고 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온라인 세상에서는 어떤 뭐 기존 기득권 안에 있는 어떤 저널리스트나 저널리즘보다도 그들의 언어로 얘기하고 있는 소비자형 미디어 생산자가 더 많은 지지와 권위를 얻기도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공감대가 형성되고 맞습니다. 동질적이고 예. 또 팟캐스트나 유튜브 같은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것만 찾아서 또 들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예. 근데 이게 오히려 부작용도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을까.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이제 특정한 야구 선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경기장에 가가지고 그 선수의 사인 한번 받아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갔거든요. 선수를 만났는데 선수가 매몰차게 거절하고 바쁘다고 구단 버스에 타버렸습니다. 네. 이 아이는 거의 그 울상을 짓고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이죠. 근데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팬들은 당연히 이 선수를 비난하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는 있겠는데 그냥 비난의 차원이 아니라 완전 신상을 털어버려서 온라인 세상에서 그냥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팬들의 어떤 갑질이나 팬들의 폭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나쁜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선수의 잘못도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애들이 싸워내야 그거 당연한 거고. 네. 근데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이 선수 인생이나 이 또 선수의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줄 정도로 이 완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팬들의 갑질도 있다는 얘기죠. 너무 지나치게 신상을 턴다거나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게 모든 게 더 지나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팬들도 오히려 내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 팬들도 자정 능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면 이 군중 심리라는 말이 있죠. 이전에는 누군가가 물병을 던지거나 욕설을 하면은 주위 분들이 전부 다 함께 따라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군가가 물병을 던지거나 욕설을 하면 주위 분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서 그런 행동을 못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팬들의 자정 능력에 저는 충분히 기대를 해봅니다. 이게 뭐 오늘의 키워드 이별 그림하고 얼마나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헤어져봐야지 소중한 걸 안다. 이런 얘기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만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